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역발상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컨처링 역발상 영상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이 토크 콘서트가 벌써 2016년에 이준익 감독님과 정현민 작가님 모시고 첫 번째 토크쇼를 진행했었던 게 정말 엊그제 같거든요. 근데 벌써 4회를 맞아서 이렇게 멋진 곳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큰 행사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잘 아시겠지만 영상 페스티벌과 함께 진행되는 행사라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 역사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발상 토크 콘서트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쇼 이후에는 심사 결과 발표가 되니까요. 좀 기다렸다 같이 또 응원하고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1시간 약 40분 동안 오늘의 정말 멋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유랑 새로이 기록되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 분들은요.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정윤철 감독님 그리고 김영하 작가님입니다. 네, 두 분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러면 무대 위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철 감독님 그리고 김영하 작가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네, 김영하 작가님 앉아주시고 정윤철 감독님 앉아주시고 두 분 앉으셔서 인사하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전 여기 사실 오늘 이 두 분 보고 싶어서 오신 팬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김영하 작가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영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화 만드는 정윤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만 소개를 해도 그 두 분의 일이 뭔지 딱 알게 된다는 거는 두 분의 작품을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고 즐겨오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 토크쇼의 제목이 조선의 유랑 새로이 기록되다인데요. 두 분의 작품들 중에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이제 컨텐츠들을 살펴보면 이 주제에 정말 잘 맞는 오늘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선 정윤철 감독님께서 최근에 연출하셨던 대립군 같은 경우도 사극하면 뭐 왕,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광해와 대립군들이 정말 길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스스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작품이라는 게 굉장히 새로웠고요. 또 많이 아시겠지만 김영하 작가님의 검은꽃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아랑은 왜 같은 작품도 그렇지만 검은꽃은 우리가 애니깽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던 정말 그 당시에 그렇게 먼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한 소설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길이의 이야기라는 것은 항상 큰 깨달음을 좀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이런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은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분께 이야기를 질문 드리고 그리고 답 듣고 이후에 관객 여러분들께도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이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항상 팩트 제가 보면은 이제 뭐 마라톤도 팩트 다큐멘 인간극장 가지고 찍었는데 그렇죠. 그걸 그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그냥 인간극장 극장에 틀지 뭐 들여서 영화 만드냐 이런 고민이 늘 드는데 근데 이제 또 실화를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내가 아무리 창작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가공할 수 있느냐는 또 딜레마에 빠지고 대립군도 마찬가지로 이 광해는 실존한 왕인데 이 광해 이제 TV 사극 뭐였죠? 징비록이나 이런 거 잠깐 보면은 막 광해가 열심히 싸우잖아요, 진짜 막 거의 영웅처럼. 네. 사실 그거는 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화를 가지고 또 그렇게 광해가 무슨 뭔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네. 그렇지만 극중 재미를 위해서는 또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또 고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어디까지 가공을 하고 어디까지 지켜야 될까라는 고민을 늘 하게 되는데
근데 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역사를 볼 때 네. 내가 어떤 인물의 어떤 일대기든 어떤 뭔가 다룬다 할 때 그 인물이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줬던 어떤 교훈이나 어떤 뭔가 그 던지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긋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좀 변형을 해도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은 결국 좀 창작이라는 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라톤 할 때도 결국은 저는 그게 인간극장은 이제 어떤 장애인의 이제 인간 승리 이야기로 풀었는데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엄마로부터 자식이 독립하는 이야기로 그 사건을 바라봤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독립이라는 것을 잘 유지만 된다면 거기에 가상의 어떤 것들, 코치나 뭐 얼룩말을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네. 이제 새로 만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붙어서 이제 좀 결국은 똑같은 주제를 더 효과 있게 재미있게 전달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일종의 각색의 어떤 그 기준인 것 같아요. 그 너무 양심에 걸고 왔을 때 이야기 자체를 완전히 다른 주제로 말해버리는 거는 저는 소재만 차용하는 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사건이 줬던 어떤 주제를 잘 전달한다면 그 방식은 좀 약간 돌아가거나 새로 변형돼도 충분히 그거는 창작의 어떤 영역이다. 그래서 대립군도 그래서 이제 광해는 철저히 고증을 했어요. 광해의 어떤 네. 나이는 거기 대신들도 실제로 80살 먹은 노인 대신들이 진짜 뭐 70살, 80살 된 영의정, 좌의정 이런 분들이 실제로 거기 같이 끝까지 따라다니더라고요. 네. 뭐 젊은 사람들만 간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조를 따라간 왕파와 이제 세자파로 나뉘어가지고 뭐 야당 여당처럼 이렇게 나눠 가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은 광해가 죽으면 이 사람들 인생의 끝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광해가 왕이 거죠, 돼야지만 일부러. 이 사람들 보상받고 만약에 명나라 간 선조의 어떤 선조가 이제 찍은 세자가 왕이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다 정치 인생이 끝나는 사와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이제 다 뭐라 그래요 역적처럼 숙청되죠. 돼서. 네. 네. 그렇게 이상하게 역모로 다 몰리거나 뭔가 돼서 다 죽게 될 운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진짜 광해를 살리려고 충성심보다는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엄청나게 광해를 푸시하고 뭔가 밀어붙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증을 좀 많이 했고 그 세자 광해도 심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부담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과정의 어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고증을 많이 하고 이제 상상을 많이 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대립군이라는 그 존재는 이제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누굴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왜 꼈을까? 꼈다면은 뭔가 신분 보장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인데 대립군들은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뭔가 미끼를 던져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열심히 한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하면서 좀 뭔가 하지만 결국은 광해가 이 민초들을 만나서 이 아저씨들을 만나서 뭔가 멘토 멘티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성장하는 드라마로 결국은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제목은 대립군이지만 사실은 저는 광해 2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광해의 프리퀄 같은 네. 하지만 민초들을 만나서 결국 왕이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영화 감독하고 좀 가까이 지냈는데요. 이 양반이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옆에 이민사 연구자가 같이 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러니까 영화 감독이다 그러니까 이 이민사 연구자는 멕시코 이민사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영화 감독이면 영화 좋은 감이 있는데 근데 영화 감독이라 잘 아시겠지만 좋은 감이 있다고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 좋은 감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이 뭐 그냥 예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는데 비행기에서 옆에 앉았으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는 내내 이제 LA에서 12시간 동안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네. 저한테 이제 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데 영화 형 이러면서 그 얘기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영화 형 들어본 적 있냐면서 네. 자기는 재미교포라서 잘 한국 역사를 모른다 이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조선시대 1905년에 1034명의 조선인이 멕시코로 애니깽 속아가지고 물로 갔다. 그건 이제 애니깽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백 명은 나중에 멕시코 혁명에 휘말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사파타, 에밀리아노 사파타라고 하는 사파티스타라는 나중에 운동도 생기잖아요. 사파타, 뭐 판초 비아 이런
뭐 미국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멕시코의 그 혁명 당시의 영웅들 거의 군대에도 합류하고 그랬다가 멕시코 혁명이 이분들이 이제 1905년에 가서 1910년에 돌아오기로 돼 있었는데 1910년이 되니까 여권이 무효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사라졌으니까 돌아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1910년이 마침 멕시코 혁명이 발발하는 해예요. 그래서 멕시코 혁명이 휘말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한제국의 군인들인데 군대가 해산되면서 멕시코로 갔고 이 사람들이 용병이 돼서 이제 혁명에 휘말렸다가 나중에는 과테말라 쪽으로 가서 과테말라의 반군이 되거든요. 예, 스토리 들으면 굉장히 그렇다잖아요. 판권 팔렸나요? 팔렸다가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아. 일단 배 띄워야죠. 멕시코 가야죠. 정재 감독님 지금 굉장히 약간 훅. 네, 말 타야죠. 뭐 저 구한말의 이야기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아, 근데 네. 일제가 되기 직전의 이야기가 좀 재밌어요. 바로 딱 그 그때입니다. 시점. 네. 일제가 되는 순간은 이제 좀 재미가 없고 네. 졌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제 독립군 얘기로 바꿔야 되는데 딱 넘어가기 직전의 이야기들이 사실 안 알려진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사실 검은꽃도 굉장히 안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 감독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한국인들이 과테말라에 1910년에 가고 더 놀라운 것은 1916년에 이 사람들이 과테말라도 무정부 상태였거든요. 과테말라의 북부 밀림에 신대안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1916년에. 그래서 그 감독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믿지는 말라고. 그냥 뭐 그런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종의 뭐 뉴에이지 같은 그런 거죠. 가짜 뉴스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도 이제 그 감독도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뭐 장편 소설 뭐 쓰나 이러고 있다가 좀 본격적으로 그 얘기가 떠올라서 혹시 사실이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 검색을 해봤는데 이 검색이라는 것은 뭐 저희 컨텐츠 여기 이번에 이거 검색하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단 5분만 검색하면 되는 얘기를 사실은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 빛의 제국 때도요. 네. 그뭐 얘기 약간 세지만 그게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 얘기잖아요. 근데 간첩인데 20년 동안 한국에서 말없이 살아가는 사람 얘기인데 탈북자들을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출판사 사장, 뭐 편집자 이런 사람한테 탈북자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지식인 중에 좀 탈북자 좀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막상 또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한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계라면 금방 구해다 줬을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근데 소설가가 뭐 좀 구해달라고 그러면 아무도 구해주지 않아요. 빈말만 하고. 그래서 그때 2006년에 그냥 네이버에 검색했어요. 탈북자 이렇게 세 글자를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탈북자들이 모이는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게 2개 정도가 뜨고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도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탈북자 특히 한 저랑 나이가 비슷한 평양에서 대학을 다닌 사람이 네.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달라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연락 왔어요. 평양 영화대학을 나와서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한 탈북자고 굉장한 이태리예요. 네. 그리고 특권층의 그 자제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탈북자들만 모여 사는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저 네. 강동구 쪽에. 거기 앞에서 초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분이 많이 해줬어요. 근데 네. 멕시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약간 검색하고 그랬더니 1916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됐던 신한민보라는 그 교민들이 만든 신문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그 기사가 언급돼 있어요. 과테말라에 간 우리 멕시코 동포들이 신대안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지금 원래 우리 본국에선 나라가 사라졌는데 그렇죠. 과테말라에 어쨌든 새로운 나라가 생겼다니 참 감격스럽지 아니한가 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이민사 연구자가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찾으려고 했으나 막상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떠났다 정도까지만 있는데 근데 그것만 해도 몇 줄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게요. 그 멕시코로 계약하고 떠난 사람들을 보면 신부가 있어요. 카톨릭 신부도 있고요. 네.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궁녀도 있고요. 네. 뭐 조선의 궁이 망했으니까요. 네. 내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무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황족도 있어요. 황족. 그래서 뭐 황족도 있고 좀 먼 황족이겠지만 황족도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30% 정도는 대한제국의 제대 군인들, 뭐 강제로 제대당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다.
기록만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갔을 때 뭐 3명이 죽고 1명이 태어났다, 뭐 이 정도 기록까지만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얘기를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자료나 기록들을 창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일단 그러네요. 검색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그 뒤에 어느 정도만 확보되면 너무 많은 자료는 오히려 이렇게 마음껏 작가가 어떤 걸 창작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빈 부분을 채워 나가는 곳에서 작가의 어떤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모든 이야기에 적용되는 뭐 오래된 원칙이죠. 그래서 뭐 작가들이 늘 그걸 생각하는데, 결정적 순간에 직전에서 시작하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처음에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글을 쓸 준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결정적 순간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면서 글을 쓰게 돼요. 계속 주인공의 어떤 어린 시절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언제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나, 그래서 해밍웨이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특히 앞부분들을 한 100%라고 하면 거의 한 40% 잘라내고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네. 이거 필립 노스의 의견이에요. 근데 시작해도 될 만큼 계속 잘라내라는 거예요, 앞부분을. 그러다 결정적 순간에 임박해서 해도 그 뒤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사실은 하루만 가지고도 작가들은 오래 얘기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정적 순간이 언제냐를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보면 이제 오늘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인물과 사건을 다룰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점이 점점 더욱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을 다룬 영화를 사장님이 저보고 만들라고 했어요. 제가 뭐 어떤 CJ 같은 데 들어갔는데, 네. 그러면 애기 울음소리부터 시작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애기가 태어났다며 막 하는데 네. 걔가 알고 보니 이름이 순신이고 뭐 이렇게 시작하다가는 그렇죠. 영화 망하겠죠. 네. 그렇다면 언제 할 거냐는 거예요. 과거를 보러 가는 시점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처음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을 때부터 할 거냐. 명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백의종군에서 돌아오는 시점이죠. 네. 뭐 어떤 그런 시점, 이거 명량해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가요? 뭐 그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오디세이아에서는요, 호메로스가 당대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점이 트로이 목마 그 작전을 성공시키고 트로이 해안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할 것 같지만, 호메로스를 보면 당대 이야기군이잖아요. 아테네가 신들의 회의를 소집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아테네가 신들을 다 모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오디세우스가 지금 벌써 10년째 집에 못 가고 있다. 바로 처음에 시점을 제시해요. 지금 트로이 전쟁 이후로 10년이 지났다. 전후 10년이 됐고, 그 배경 설명을 아주 경제적으로 줄여서 하거든요, 호메로스가. 그래서 우리의 영웅, 우리가 사랑하는 오디세우스, 그 꽤 바른 오디세우스가 10년째 그 사랑하는 부인한테 못 가고 있다. 그러니 근데 왜 못 가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자연스럽게 깔아줘요.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를 미워하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켜서 못 가는 거다. 그러니 포세이돈이 출장 어디 갔어요. 그 어디 간 틈에 우리가 좀 어떻게 방책을 마련해 보자. 그 회의를 열어요. 굉장히 헐리우드 영화 같아요. 시작하는 시점이 10년이 네. 지난 시점에서 일단 그 과거 얘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백스토리를 다 풀어버리고, 그랬더니 모든 회의가 그렇듯이 발제를 한 분이 일을 맡게 돼요. 그래서 아테네 당신이 그럼 책임지고 오디세우스를 한번 집으로 돌려보내봐라. 근데 그리스의 신들은 전능한 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테네가 탐정이 돼서 마치 추리소설처럼 오디세우스 행방을 찾으러 나가요. 그래갖고 아들한테도 가보고, 너 아들은 뭐 연락받은 거 없냐 아버지한테, 뭐 텔레마코스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수소문하면서 아테네가 오디세우스 행방을 찾는데, 네. 그 서사시의 3분의 1이 지날 때까지도 오디세우스란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찾는 탐정 아테네의 그 활약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저는 절묘한 시점에 이게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시작하는 시점을 왜 그렇다고 호메로스 같은 시작했느냐,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 질리게 들은 거예요. 질리게 들어서 또 뭐 트로이 목마 나오겠구만 이랬는데 아테네가 회의를 소집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속도감 있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가공하더라도 호메로스가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것은 시작하는 시점을 달리하고 관점을 달리하고 등장하는 인물을 달리하면 그것은 다 다르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네. 특히
익숙한 이야기 그렇겠죠. 그래서 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검은 꽃 같은 경우에는 아는 분이 거의 없는 이야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니킹 실제로 보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는 시점에서 되겠다고 해서 맨 첫 문장은 원래 시작했던 문장은 그들은 아주 멀리에서 왔다. 뭐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굴까? 그럼 그들이 이제 쭉 소개되면서 바로 그 재물포항에 몰려드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길을 떠나는 장면. 그리고 곧 배를 타게 되는데 배 안에서 이렇게 계급이 뒤섞이고 양반과 상민이 뒤섞이면서 어떤 처참한 지옥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가장 뻔하게 떠오르는 메타포가 길이에요. 참 힘든 길이었다. 뭐 그의 인생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길을 떠올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들도 대부분 길 떠나는 이야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것도 그렇고요. 길을 떠난 어떤 주인공이 이런저런 일을 겪는다. 거기서 나쁜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난다. 유혹도 겪고 그렇지만 극복한다. 이런 얘기 뭐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 던지고 뭐 이런 모든 어쨌든 이야기들이 길 위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의 그 성서에 그 출애굽기 같은 거요. 검은 꽃을 쓸 때 출애굽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떠나자고 모세가 선동을 하잖아요. 그 노예 상태지만 노예 상태도 오래 하면 굉장히 편안해요. 편안하고 이집트에서 그 피라미드 뭐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이집트 피라미드 그 발굴사 같은 것들을 보면 맥주도 마시고 이집트에서만 맥주 먹어요. 사람들이 맥주 마시고 8시간 노동했다고 또 그렇죠. 들었어요. 예. 더 이상 노동하면 효율이 안 오르니까 8시간 노동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산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름의 복지제도가 나름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길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사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질서가 유지되는데 모세 같은 혁명가가 여기는 원래 우리가 살던 땅이 아니었고 우리는 약속의 땅이 있는데 거긴 가나안이라는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제 말하자면 뻥을 치죠. 실제로 성경에는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모세를 따라서 수천 명이 길을 떠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말도 안 되지만 뭐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 군의 전차가 쫓아오고 뭐 그 사이에 석판도 받아오고 병에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가는데 우리 그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본단 말이에요. 성서의 아주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류가 생각하는 어떤 자기 인생의 메타포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인생을 한번 자기소개서 같은 걸로 써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쓰게 돼요. 어려서 어디서 태어나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어떤 일을 겪고 하지만 극복하고 뭐 이런 친구도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뭐 창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얘기가 잘 안 되면 그냥 여행 얘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생각해요. 그냥 여행의 플롯, 뭐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난다, 아니 한 사람이 어딘가를 떠난다, 집을 떠나서 어딘가를 가야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놓고 보면 그 안에 얘기를 배치하기가 이제 수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그냥 짜임새 있는 플롯을 처음부터 쓰려고 하면 생각만큼 얘기가 잘 풀리지 않는데 이 여행 서사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 수도 있고 그 안에 많은 걸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검은 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그런 한국 역사 소설이 갖고 있는 그런 영웅 중심의 민족주의를 쓰고 싶지 않았고 모자이크 형태의 여러 인물이 다 비슷한 비중을 가진 이야기를 쓰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걸 쓰기에 길 떠나는 이야기 굉장히 좋아요. 여러 인물들이 계속 나타나고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런 길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의 종착역까지를 그대로 쭉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이제 그 백성들을 만나요. 광해가 중간쯤에서 이제. 근데 이제 해줄 것도 없고 음식도 얻어먹고 이 어려운 피난민들한테. 그래서 광해가 이제 보다가 이제 좀 해줄 게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춤을 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상한 학춤 같은 걸 막 추는데 근데 그 장면이 임금 세자로서 정말 이제 이 광해가
그 백성들을 좀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성군의 기질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고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교감하는 그리고 왕이 밥을 얻어먹고 대가로 이렇게 춤을 춰주는 그런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그 좋은 영화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모험을 하게 되고 주인공들이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고난을 겪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우리가 못돼서가 아니고 인간은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존재로 살아왔고 역사적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공들이 겪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완전히 조선 사회가 어떤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에서 그렇지만 그 배에서의 고통을 견디는 것은 내리면 그래도 어떤 약속의 땅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금방 배신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배 안에서의 그런 고난 그것도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지만 배가 움직이잖아요. 그 안에서 겪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생각할 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는 사실이니까 굉장히 단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야기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니까 굉장히 허약하고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야기는 원래 전설이었고 셰익스피어가 그걸 이제 연극으로 만들었잖아요. 희곡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중에 결혼하지 않나? 그러면 굉장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죽었잖아요. 둘 다 죽었는데 둘이 사귀었을 걸? 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네요, 진짜. 춘향이가 아니라 나중에 향단이랑 만나지 않나? 이몽룡이 이러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원균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던데 그러면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사실처럼 느껴져요. 누군가가 몇 개 자료만 던져주면 야, 원균이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었구나. 옛날에 누군가가 이순신을 신화화하다 보니 원균을 악역으로 설정한 것이구나. 누가 설득력 있게 몇 개의 사료만 원균 자손들이 사실 그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뭐 배설 이런 사람들 자손들이 이렇게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선조가 이순신을 그렇게 질투한 그런 못난 왕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전략가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조선이란 나라의 영속성을 위해서 이순신을 멀리한 것뿐이다라고 하면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만지기 쉬운 것처럼 보이고요. 유명한 작품 그 안에 있던 것들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자유가 있다는 뜻이고요. 반면 설화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변형할 때는 의외로 그렇게 자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랑은회라는 것은 원래는 설화죠. 밀양에 무슨 뭐 여러 지방에 다 있지만 밀양에 그 부임한 사또가 매일 밤 죽는 거야. 부임한 그날 밤에 죽어요. 계속 죽어서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몇 달 걸리잖아요. 부임해서 내려보내면 그 군수가 죽고 내려보내면 사또가 죽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가려는 사람이 없는데 왜 용감한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밖에서는 벌써 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니까 머리 푼 소복 입은 여자가 나타나갖고 자기는 뭐 옛날 어떤 사또의 딸 아랑인데 강간을 당해가지고 누구에게 말하자면 성폭행을 당해서 죽었다. 그래서 이걸 좀 내 원한을 풀려고 내가 나타나는데 나타나기만 하면 사또들이 다 놀라서 죽는다. 그게 말하자면 미투죠. 나타나가지고 폭로하는데 폭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 죽어버리거나 전달이 안 되니까 억울함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 여성이 드디어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사또는 이제 담이 커서 새로운 사또는 알았다 그러면 내가 걔를 잡아서 족칠 텐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범인의 이름을 모르는데 나한테 범인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나비가 되어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관속들을 모아놓으면 나비가 되어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이 범인이니 그놈을 문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럼 되겠다 해서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 범인을 잡고 뭐 그놈을 죽이자 드디어 그 여자의 한이 풀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에 이런 버전이 있는데 중국은 해결 방식이 좀 달라요. 관을 기다리지 않고요. 형제나 어떤 오빠 이런 사람들 사적으로 복수를 하고 포청천 앞에 불려갑니다. 그래서 포청천이 내 이놈 너 왜 그런 살인을 저질렀느냐 그러면 이제 이러이러한 살인을 저질렀다는 포청천이 진짜 범인을 그제서야 뭐 잡거나 뭐 문초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약간 다른데 이 얘기는 워낙 여러분도 아시죠? 네. 여자가 나타나고 네. 한다는 얘기. 이거는 설화예요. 설화고 역사적 사실이 아닌데 제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소설로 만들고 이런 걸 가공하고 이런 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거꾸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마치 실제 일어난 사건, 예를 들어서 근대적인 추리 소설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걸 실제 사건이라고 보면 뭐냐면 연쇄 살인이에요. 사또들이 부임하면 계속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임 사또 알고 보니까 뭐 귀신을 보고 죽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셜록 같은 어떤 암행어사가 내려와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거예요. 수사해서 보니까 실은 아전들의 어떤 비리 그다음에 토호들의 뭐 여러 가지 그 이해 때문에 내려오는 신임 사또들이 그걸 알아차리기 전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있지도 않았던 어떤 근대적인 탐정을 거기에 집어넣고 마치 그 아랑 전설을 실제 사건처럼 조선 명종조에 일어난 사건처럼 그럴듯하게 만들어 본 거죠. 네. 벌써 오늘 이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감독님과 작가님 오늘 토크쇼 어떠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주신 관객분들한테 조금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아, 네. 제가 역사 영화 한 편밖에 안 찍었는데 뭐 이렇게 여기서 무슨 대가라도 된 것처럼 와서 떠들고 있어서 좀 부끄러웠었고요. 그렇지만 뭐 제가 뭐 저는 고등학교 때 역사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뭐 진짜 뭔가 역사로 뭔가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저는 뭐 다시 또 사극 영화를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계속 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사극이 제대로 된 영화 나온 게 지금 최근입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사극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소재적으로 굉장히 현대화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서 이제 일본이나 하지만 뭐 이런 쪽에서는 사극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TV 드라마로 그렇고. 한국의 사극은 이제 시작인 것 같고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우리가 못 봤던 하지만 지금의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르의 그냥 어떤 궁중 뭐 암투 이런 거 말고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하 작가님. 네, 뭐 아까 조민철 감독님 말씀하신 구로사와 아키라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저는 옛날에 굉장히 어떤 만화 가게에 들어가 앉아 있었는데 대학 다닐 때요. 그때는 일본 영화가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을 때였어요. 부산 영화제 이후에야 드디어 이제 일본 영화들이 우리나라 정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만화 가게에서 너무나 화질이 나쁜 어떤 그 비디오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난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난 보신 분 계세요? 네, 예. 안 보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보실 영화가 하나 남은 거잖아요. 근데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나는 걸작이죠, 그죠? 네, 걸작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일본의 전국 시대의 어떤 미친 쇼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 얘기를 구로사와 아키라가 일본의 역사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가지고 온 겁니다. 리어 왕을 일본에서 리어 왕이 이게 된다면 어떤 걸까? 세 딸과 이 어떤 아버지 미쳐가는 아버지 늙은 아버지 얘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완벽한 일본의 코스튬과 그죠? 일본적인 어떤 쇼군들의 전국시대 이야기로 완전히 각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이렇게 번역도 없고 그런데 그냥 화면만 본 거예요. 근데 보기만 해도 육박해오는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영화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잘 보게 됐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꼭 우리 역사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여러 나라의 다른 방식의 어떤 이야기 틀을 갖고 와서 그것으로 우리나라의 배경으로 펼쳐놓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야기를 가지고 전혀 다른 나라 배경에 가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풍요로운 상상력을 주는데 사실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 틀을 갖고 와도 되고 적용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풍부한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말씀하셨지만 역사적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역사를 가지고 작업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슬라보의 지적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서부 가보면 건물들이 다 거의 다 가건물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은 모든 게 사라져 있을 것 같은 환상에 시달린다. 모든 게 가짜일 것 같다는 환상에 시달리기 때문에 미국 영화에는 그런 어떤 환상을 다룬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유럽에서 그런 영화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가짜라고 보기에는 성당 같은 것들이 너무 무거운 돌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몇백 년, 뭐 몇천 년 동안 있었다는 걸 의심하기 어려워요. 로마의 파테온이나 콜로세움 같은 걸 보면.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또 전설로 남아있고 그래서 저는 창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환경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여러 나라의 이야기 전통과 잘 결합하는 것, 우리 것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마무리 삼아 좀 길게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번 토크쇼 진행할 때마다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역사, 문화, 스토리텔링을 또 들으러 와주신 모든 관객분들에게도 오늘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토크쇼 내용은 다음 주 내에 영상으로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여러 번 돌려봐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컬처링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정윤철 감독님, 임영하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시간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좋은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